몰카 사건에서 진짜 문제는 촬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압수된 핸드폰 안에 있는 다른 것들입니다. 수사관은 몰카 영상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메신저, 사진, 클라우드, 삭제한 기록과 백업 데이터까지 전부 확인합니다. 즉 몰카 하나로 끝날 사건이 본인도 몰랐던 문제들까지 엮이면서 실형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을 실제로 겪어본 사람이 형사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압수 이후 수사 확대를 막으려면 포렌식 선별 절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히어로 박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경찰에 연락을 받았거나 경찰이 집에 찾아와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이미 휴대폰을 이미 제출 등의 형태로 넘긴 상태일 것 같습니다. 설마 구속까지 가는 건 아닐까? 그리고 내 휴대폰 안에 있는 것들 정말 문제가 될 게 없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 것입니다. 분명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싫다고 하지도 않았고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고 헤어진 뒤에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겠죠. 지금 상태에서 가장 위험한 건 겁이 난다고 무작정 대응하는 겁니다. 몰카 사건은 처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실형까지 가는 사건으로 바뀌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압수된 휴대폰 하나 때문에 사건이 더 커지지 않게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대응이 무엇인지까지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몰카 수사는 다른 형사사건이랑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보통 형사사건은 조사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압수를 합니다. 그런데 몰카 사건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조사를 정식으로 받기도 전에 휴대폰부터 압수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순간부터 수사 대상은 촬영된 영상 하나가 아니라 휴대폰 전체가 됩니다. 사진, 영상, 메신저 대화, 클라우드에 남아있는 파일, 심지어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기록까지 전부 확인 대상이며 그 휴대폰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른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지 같이 들여다봅니다. 실제로 몰카 혐의로 시작했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범죄까지 추가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몰카 사건에서 무서운 것은 촬영 그 자체가 아니라 압수된 휴대폰이 수사를 어디까지 확대시키냐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잘못 대응하는 순간 사건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이미 압수당한 뒤에는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몰카 사건에서 실형이 갈리기 시작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핸드폰 포렌식 선별 절차입니다. 포렌식은 한번 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관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자료를 어디까지 수사 범위로 가져갈 것인지 정리하는 단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별 절차입니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보는 자료는 전부 수사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몰카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영상, 과거 대화, 이미 끝난 관계의 흔적까지 그냥 같이 묶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간 자료는 나중에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들을 보면 몰카 자체보다 포렌식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미 휴대폰은 압수됐고 이제 수사관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피의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핸드폰 포렌식 선별 절차를 실제로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과정에 반드시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수사관이 이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선별 절차에서 빠져버리면 그 순간부터 수사 범위는 사실상 전부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선별 절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겁니다. 이미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더라도 번복은 가능합니다. 뒤늦게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선별 절차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몰카 사건은 유형에 따라 수사 범위와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화장실이나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촬영을 한 경우입니다. 이 유형의 경우 가장 무서운 부분은 핸드폰이 바로 압수되고 곧바로 포렌식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공공장소 몰카 사건은 처음부터 수사 방향이 다릅니다. 수사관은 이 한 건만 찍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렌식이 시작되면 이번 사건과 상관없는 자료까지 같이 들여다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과거 촬영물이나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파일이 여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실제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한 사건들은 포렌식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기소유예나 비교적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혼자 대응하면서 포렌식 절차를 그대로 넘겨버린 경우에는 공판 단계까지 가서 손도 못 써보고 무거운 형이 선고된 사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포렌식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처벌 수위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연인 간의 촬영입니다. 이 유형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득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남성 피의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거나 분명히 동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인이었던지 아니면 분위기상 아무런 문제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별 후에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그 동의가 명확히 입증되느냐. 영상 속에서 상대방이 카메라를 인식하고 있고 촬영을 인지한 상태라는 점이 보이지 않으면 동의 입증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 중에서는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서 동의하에 촬영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수개월 뒤 이별한 후에 고소를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교체하는 바람에 유리한 대화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 포렌식으로 복원된 영상의 내용만으로는 동의를 입증하지 못해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피해자 관점입니다. 촬영에 동의했다가 이별 후에 리벤지 포르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최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 중에는 이별을 통보하자 남성이 영상통화 캡처 이미지를 피해자가 취업한 회사로 보내서 성인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 채용을 재고하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회사로부터 입사 포기를 종용받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피해자 측 대리를 맡아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가해 남성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었지만 추가적인 소문 확산을 우려해서 피해자가 소송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의 촬영 행위는 누구에게도 득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공장소 촬영이든 연인간 촬영이든 문제가 되는 순간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대응은 사후 대처가 아니라 애초에 그런 촬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건 분명해졌을 겁니다. 몰카 사건은 나중에 잘 설명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휴대폰이 압수되는 순간 이미 상황은 시작된 겁니다. 실제로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 하나 차이로 누군가는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고 누군가는 실형까지 갑니다. 영역에서의 카메라 촬영의 경우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영상을 남기는 선택 자체가 언젠간 당신 인생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찍어서 얻을 건 없고 남는 건 리스크뿐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히어로 박진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